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 A하고 이제 그 자료 B 이렇게 쪽이 있는데, 여기 자료 A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료 B는 오리엔탈리즘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갈색 책 부분에 있어요. 갈색 책.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될 때는 이게 좀 많이 한 3-4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관식 체제 넘어가면서 갈색 책 부분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또 교과서 내용 조직 방식이 간접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예전 방식대로 문화권 있죠. 서양 중심의 문화권을 바꿨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해서 한번 내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보충 자료를 좀 펴보죠. 자, 간지역적 접근 방법의 이제 배경을 보면, 세계사 연구에서 이제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탈피하고자, 나타났고요. 그 연구 대상은, 여기 보면 이제 지역 간의 사건을 넘어서, 주로 이제 지역 교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여러 곳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형상들, 뭐 중앙집권 강화, 이런 것들, 율령국가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은 이제 세계사 내용 구성, 그러니까 이제 서양 중심적인 어떤 세계사 내용 구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계사 교육의 서구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관련성의 주제 설정의 원리를 이용해서 모든 지역에 벌어진 사건들을 다 외워야 된다는 것을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세계사를 이제 가르치다 보면 제가 이제 거의 5, 6년 동안 세계사를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세계사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면 너무 외울 게 많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론 역사 자체도 다 안 좋아하지만 세계사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계사 같은 경우에 중학교를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 세계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오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거의 이제 새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하여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상호 간의 관련성을 인과성을 이해하려면 문화권적 접근 방법보다는 간접적 접근 방법이 효과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화약의 제조 기술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봉건사를 붕괴시키고 이슬람 제국의 중심에 세계 질서를 모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걸 이해하려면 문화권보다는 서로 간에 연결된 교류 역사인 간접적 접근 방법이 낫겠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인류 전체가 겪었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상당히 좋다. 간접적 접근 방법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냐면, 어떤 이제 문화권이나 국가 단위의 발전을 대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변화들이 내부의 자생적인 변화보다는 어떤 문화권이나 국가의 변화들을 다 어디로 외부의 영향으로 설명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변화 동력을 너무 외부로 이제 강조됐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시각과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걸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비교사적 방법이나 문화권적 방법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개정, 그러니까 09년 개정까지는 이게 간접적 교육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15년 개정 교육과정 보면 이게 많이 빠졌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세계사 동아시아 교과서를 봤는데 뭐 동아시아는 예전판은 재판이고 세계사 내용 보니까 진짜 내용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축소된 부분이 어디냐면 다 예전에 기타사들 있죠. 우리가 잡사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오세아니아사 뭐 인디언 역사 뭐 다 배웠잖아. 근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축소되고 없어지고 되게 보면 서양 중심, 그냥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 그래서 좀 약간 좋은 쪽으로 개편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개편된 거?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박근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또 개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개정이 나면 또 간접적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필요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하도 먹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장사해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좀 내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데 또 여기 직강 듣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인강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거의 막판이니까 되게 문제만 출력해가지고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인강 듣는 분하고 뭐 직강 듣는 분 이렇게 좀 약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거기에 비밀 댓글 꼭 달아주세요. 비밀 댓글을 달고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요번에 개정판 있죠? 내년에 나온 15년 개정판 세계사고 동아시아 그 개정판 그 검토본 있죠? 검토본을 PDF 파일로 다 떴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 한 8개 정도? 4종 해갖고, 한 8개 파일이니까, 거기에다가, 메일 주소,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요걸요. 예.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제 번호 아시는 분들은. 예. 자, 근데 절대 공유해서는 안 돼요. 공유하면 잡혀가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을 극복하기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의 명칭을 써보고, 이 조직 방법의 유용성 2가지 써수해 볼 것.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이제 교육과정은 유럽 중심, 중국은 부주심,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뭐죠? 간지역적 경고방법. 상호 관련성의 원칙에 따라서 간지역적 경고방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유용한 점 아까 아침에 얘기한 거 있죠? 한 3-4가지. 그 중에 2가지 골라서 쓰시면 돼요.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 다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것도 잘못 썼네. 그 앞에 밑에 있는 것이 가, 나, 다죠. 예, 밑에가 나가 아니라, 좀 건쳐주시고요. 자, 요 자료비는 아까처럼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거죠. 그럼 오리엔탈리즘도 한번 보죠. 자, 오리엔탈리즘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요 부분은요, 오리엔탈리즘은. 14페이지 펴보세요. 되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나오면, 오리엔탈리즘의 비판점이 많이 나와요. 갈색책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리즘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도 있는데, 일단 동양은 정신이고, 서양은 물질, 이런 인식이 깔렸죠. 예. 그런데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동양이 정신과 서양의 물질은 이렇게 구도가 안 맞다는 거죠. 16세기 이전에 이미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체제가 성립됐고, 유럽은 주변부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함정을 발견한 적부터 인도는 북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에서 이르는 세계시장의 중심이 있었죠. 그리고 인도양 무역은 이제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19세기 이전까지도 포르투갈, 스페인이 장악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인도가 장악하고 있어.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사회들이 이제 장악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유럽의 경제는 아메리카 제안을 가지고 아시아 생산 시장 무역에 끼어들면서 챙긴 이익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 이제 16세기 때 지리산이 발견 이후에도 유럽은 아시아에 갖다 팔 물건이 없었어요. 모직물 있긴 있지만 모직물 뭐 상대주 하지 않고. 근데 유럽은 아시아 물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뭐 중국의 비단, 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인도의 이런 것들 면직물. 그 다음에 향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기는 갖다 물건을 팔 게 없으니까 어디에서 아메리카에서 금은을 가지고 와서 갖다 팔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좀 관련이 없지만 우리나라 인삼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TV를 보니까 그 인삼이 그 당시 이제 되게 알려졌나 봐요. 세계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유럽인들도 그 인삼을 상당히 구하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근데 인삼이 이제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약효가 좋다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그 청나라 때인가 거기 만주 지역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인삼을 본 거야. 조선의 인삼을. 그래서 그걸 다 그렸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서양의 본국에 이제 이걸 보냈거든요. 그래서 인삼의 모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인삼을 한번 찾다 보니까 이거 캐나다나 북미 지역에 보니까 있다 그러죠. 그래갖고 캐나다 북미 지역에 그 비슷한 걸 찾아낸 거야. 인삼 종류를. 그래갖고 그 인삼을 재배해가지고 어디 갖다 중국에 갖다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려 인삼도 유명하지만 좀 저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인삼도 있어요. 캐나다나 미국에서 재배한 인삼이 그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인식 변화. 그래서 유럽인들이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할 때는 중국을 뭘로 본 거야? 같은 백인종을 봤죠. 예. 근데 자기보다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을 이제 항인종으로 이제 차별하는 그런 인식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정근대 시대 때의 이제 아시아는 낙후된 농업,
농촌 사회였고 유도는 상공업 도시 사회였다. 근데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어느 사회든 다 농업 농촌 중심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그 중국이나 그 인도 같은 게 도시 국가였는데 도시 중심 사회였는데 오히려 그 유럽은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다 어디야 폴리스에서 출발해서 중세 도시 그 다음에 근대 들어와서는 이제 산업혁명 때 도시 맨날 도시 위주로 서술돼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4번부터 5번, 6번 있는데 이거는 그냥 봐두세요. 왜냐면 이거는 저기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입론책이나 동양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적어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의 내용만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풀어보면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 아이고, 어디 갔어요? 네. 자, 여기서 니엔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 중심 세계사를 넘으면서 연구자의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자, 그래서 니은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와 나는 이제 내용을 두 주인이 비판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가와 나는 오리엔탈리즘을 기반으로 한 인식이죠. 그래서 그 가와 나를 어떻게 비판하냐. 16세기 이전에 이미 유라시아 세계시장 또는 세계체제가 성립되었으며 유럽은 그 주변부에 불과했고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를 발견하기 전부터 인도는 북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에는 세계시장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디귿은 자 서양의 디귿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거. 자 중국과 인도가 19세기 이전까지는 뭐예요? 주요 대국이었죠. 경제 대국이었죠.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전에는 갖다 팔 게 없죠. 근데 아메리카의 그 은과 제안을 갖다 팔면서 이득을 얹으면서 자본이 축적되면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비변사죠. 네. 비변사도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어. 그래서 이게 또 나올 때가 됐어요. 한 3, 4년 이제, 안 나왔으니까. 자, 비변사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5페이지 펴보세요. 자, 비변사의 이제 그 내용 변천 과정을 보면, 중종 때 이제 여진, 외구 침입 대비해갖고 임시로 설치됐고, 물론 그 전부터 기원은 있었어요. 성종 때부터. 그 다음에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갖고 상설기구화 되죠. 비변사가. 그래서 임진왜란을 거쳐서 이제 주요 권력기구로 바뀌게 돼요. 예. 그러다가 고종 때 예전에 기춘음이 나왔지만 상군부와 우정부 다시 분산됐다가 그 뒤에 폐지돼요. 자, 비변사 조직 구조를 보면 구성 건국대제는 없는 내용이죠. 임시적으로 겸직으로 운영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조제라고 해요. 보통 그 고려시대 판사제가 있었죠. 그거와 비슷해. 그래서 제조는 겸직제야. 그래서 이제 도제주가 이제 시인 대신해서 현직 삼위정이고 비변사 당상을 따라뒀다는 거. 서로 간의 그 상피 관계는 무시했고요. 그다음 비변사 당상 분류 꼭 외워두셔야겠죠. 성격상으로서 정인 당상과 예견 당상을 두고 직무상으로서 유사 당상과 그다음 국영 당상 두는데 전인 당상은 이제 간지 변동 없이 그냥 정식 영향이나 실무 능력에 비해서 비변사에 참여하는 능력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변사 운영을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견 당상은 뭐냐면 특정 간직과 관련되어 자동적으로 임명돼요. 자기의 의지와 능력에 상관없이. 그래서 영속성이 없고 공조를 제하는 오조판사 강한 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유사당상, 국왕당상 같은 유사당상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요. 네, 그 비변사 운영을 주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부장, 국장 이 정도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실무진 있죠. 특정 업무. 개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냐? 국왕당상이야. 그래서 국왕당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숙종 때 팔도 국왕당상을 둬요. 보통 숙종, 영조, 그 다음에 정조 때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감사, 관찰사 위에 또 관리기구로서 뭘 두냐면 팔도 국왕당상. 그러니까 이중으로 통제를 낼 뻔이지. 9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려고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비변사 확판을 보면 비변사가 이제 세도정식기 때 권한이 강한, 특히 세도정식기 때는 그 지방관리대 인사권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매간매직의 온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삼정이 문란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대원군 때 의정부와 상군부를 분리시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죠? 비변사를 혁파시키죠. 요 내용이 같이 있는 거야. 좀 있다가 분리시키고, 뭐냐면 혁파가 돼. 그래서 통론에는 분리 내용까지 나와요. 혁파 내용이 없고, 근데 교과서에는 혁파 내용이 나와. 다른 사실이 아니라 A와 B가 같이 있는 거야. 동시에.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한국사 통로는 정근대사까지만 보세요. 정근대사. 그 개항 이전까지는 보고 개항 이후는 보지 마요. 시각 버전. 팩트 틀린 게 너무 많아. 그거.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뭘 보냐면 한국사 있죠. 한국사. 그 지금 고등학교 한국사. 그다음에 예전에 근현대사 책을 보세요. 예.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뭐 신부생, 국부생 그런 내용들 좀 보고요. 예. 그런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이제 비변사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조선시대 어떤 관점이 작용돼 이 관점의 성격 계기가 된 기획의 사건. 자, 효정실록에서 이제 그 비변사에 대해서 이제 막 문제점이 있고 그걸 이제 어떤 대신이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 수 있는 게 병방을 방비하는 담당한 게 비변사죠, 원래. 병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신 전쟁 때문에 설치한 거다. 이게 이제 일신 전쟁이 뭘까요? 앞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삼포회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중종 때 삼포회란. 그래서 이제 니은과 같이 운영하는 이유는 법제적인 측면에 쓰시오. 자, 자료 비번의 니은은 제조는 제신으로서 병방으로 쭉 있죠. 제조제도 운영했는데, 자, 이 법제적인 특징은 이제 뭐냐면 비변사는 건국대령 외의 기구이기 때문에 법의 기구예요. 예. 그러니까 그 번칙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죠. 이게. 근데 이게 법적 기구도 바뀐 게 뭐냐면 후에 속대전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속대전 이전까지는 법의 기구로서 어떤 특정한 간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겸직제도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간직을 명시해 쓰시오. 이거는 비변사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관련 간직들은 이제 있는데, 자, 숙종 때 거기에 이제 뭘 임명하냐면 팔도 국왕당상을 임명하죠. 팔도 국왕당상. 예,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있고, 거기에 디귿의 유사당상의 이제 내용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비변사 실무를 주관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비변사 밑에 있는 그 당상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변경혁명론하고 장강혁명론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 한의 중에 잠깐 언급돼 있고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 관련된 강자중국사에 있어요. 이게 아마 6권인가 7권 내용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을 다루느냐 이거 듣보잡이거든요. 솔직히 요번에 들어가신 교수님, 작년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여기를 상당히 강조한다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기 낸 거야. 요번에 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박 교수, 김 교수 얘기는 다 때려치고 거기 그 신정통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중국에서나 국민당에서나 손문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손문을 국부로 여기고. 근데 국민당하고 이제 그 공산당, 대륙하고 중국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은 이제 대만 쪽은 이제 그대로 되게 좋게 보죠. 손문을 100%. 근데 이에 반해서 신정통론의 입장을 보는 그 공산당 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봐. 왜냐면 국민당에 한계가 있다. 부르주아다. 부르주아는 그걸 극복한 사람이 누구다? 공산당 모태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성문의 활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종동에 이제 정통령이 신정통령은 다 부정한 건 뭐냐면 그 외국 학계, 그러니까 서양 학계나 뭐 일본 학계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손문의 그 내용들을 다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 정통령에서 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제 뭐냐면 강자중국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정통론의 내용을 이제 제가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관학과에서 손문, 흥주의 동문에 이어지는 부르주아파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그 지도성의 평가를 대충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니은의 단체, 강주봉계, 해주봉계를 익혔던 단체는 동맹했으면 안 되죠. 뭘 써야 되겠죠? 그 전에 만들어졌던 흥중에 써야 돼. 외워두세요. 이거는요. 좀 기초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손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예삼이 신해문까지 몇 번의 혁명을 일으켰냐면, 봉기를 했냐면 10번을 넘게 봉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봉기를 일으키는 장소가 중국의 요충지가 아니야. 수도 부근이 아니야. 저 어디겠어? 변경 부근이야. 강동성, 강서성 맨날 이런 변경 부근에서 일으켰거든요. 왜 일으켰냐면 요 지역은 청나라의 입김이 약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본계에서 자치 정부를 만든 다음에 어떤 일정한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힘을 기른 다음에 북부를 통해서 뭐냐 중앙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혁명론이죠? 변경혁명론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동맹 안에서 동맹의 중부총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강남에 이제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입장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중국의 요충지, 경제적 요충지는 어디야? 인구도 많고 경제 요충, 장강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강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중앙 정부를 위협하자. 이게 뭐냐면 장강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맹가 설립되고 그 동맹의 총수로서 손문이 있지만 손문이 동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동맹의 중부총회라는 여러 지표들, 관례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손문과 다른, 지도 방향과 다른 그 혁명 방식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그 동부총회의 장강혁명론이다. 그래서 이 장강혁명론이나 그 중부총회의 존재는 그 다음에 손문이 그 뭐냐면 동맹의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손문의 이제 조직 방식이 뭐냐면 운영 방식이 공식적인 라인을 이용한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라인들을 이용해.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처럼 비선 라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손문의 한계야. 이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부총회가 그 영향을 받은 그 물론 이제 동맹이 밖에 있었던 조직이지만 공진의 문학사가 연합해서 무슨 봉기가 있었죠? 무창 봉기가 있었죠? 결국에는 그 뭐냐면 혁명의 중심은 혁명의 봉기는 변경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장강에서 일어난 거죠. 이렇게 양쯔강 중에서 이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실 것은 이제 그 장강혁명론하고 변경혁명론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이거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강자중국사 7권을 보시면 돼요. 6권이네. 네, 6권 144페이지 정도에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요거는요. 여기서 나오면 뭐 땡 잡은 거죠. 예.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다 맞춘 거 아니에요? 여기 많이 보시더라고요. 북서형 모의고사를 요즘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 사람들만 알려줘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막판이라서 보시는 분은 없을 거야 별로. 예.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4번은 이제 보죠. 4번은 뭐냐면 스콜라 철학이에요. 네. 스콜라 철학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중세사학에서 이제 보면 서양 중세사 보면 여기 부분이 좀 많이 내더라고요. 여기 은근히.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콜라 철학을 내올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 보편 논쟁이죠. 유명론과 실제론. 예. 그래서 유명론과 실제론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철학적인 부분이 겹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16페이지에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실제론과 유명론의 개념부터 해서 그 실제론 안에서도 개념 실제론, 원고 실제론, 그 유명론에서 구유명론, 신유명론이 딱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오겠지만 한번 보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개념 실제론, 원고 실제론 나누는데 개념 실제론 플라톤, 원고 실제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주저 있고 유명론은 어디죠?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라 아키나스는 뭐와 뭐를 같이 조화를 일으켰죠? 개념 실제론과 원본 실제론. 그래서 개념 실제론에서는 뭘 강조해요? 신앙. 그다음에 원본 실제론 이성. 그래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 오컴 있죠? 오컴은 어디에 속해요? 유명론에 속해요. 명목론. 그래서 유명론 중에 신유명론이야. 이 신유명론은 구유명론과 달리 뭐냐면 그 구유명론까지는 뭐 이 유명론을 신의 존재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했어. 근데 요때부터는 뭐야? 신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지. 이성을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개별적인 사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신앙을 분리시키면서 예전에 이제 철학하고 종교가 같이 있었죠. 이걸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과학적 인식이 어떤 바탕이 됐다. 개별적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야 되는데 요거 설명하려면 2시간 걸려. 실제론과 유명론 어떤 철학적인 배경 어떻고 쭉 설명하면 그 2시간 걸리고 굳이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갖고 그냥 요 정도만 파악을 해두셔도 많이 아는 거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달달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4번을 보면 자료 A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료 A와 관련돼서 이제 쭉 보면 나는 거룩한 교보드의 여러 원사를 쭉 있는데 자 요때 이제 나는 누굴까요? 나는 아벨라온이죠. 예전에 한번 예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뭐냐면 긍정과 부정, 변증법적 방법 요거 그 책 이름만 알면 되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도 뭐 다른 건 이제 다 없이 신학대전 딱 기억하면 돼. 아키나스 이렇게 보고 장미 이름 해갖고 나는 지금 서로 관련 요거 뭐와 관련된 거죠? 명목론 오콘과 관련되는 것도 알 수 있죠. 예전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파악을 했고 자 거기에 기억이 누구인지 써보라. 나는 누구예요? 아벨라노이죠. 아벨라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시한 그 보편 논제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양쪽을 부정하지 않고 양쪽을 같이 결합을 시킨 거야. 이게 뭐죠? 변증법적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와 뭐를 결합시켰냐면 실제론하고 유명론을 결합을 시켰어요. 실제론과 유명론을. 예. 근데 문제는 유명론 자체의 문제. 유명론은 뭐냐면 그 안에 이단적 요소가 많아.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유명론을. 왜냐면 유명론을 도입을 할 경우에는 그 교리, 중요한 교리를 설명할 수 없어. 예를 들어 3일체설. 설명할 수 없죠? 1 플러스 1이 2밖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설명해? 1 플러스 1이 기호미라고 설명하면 어떻게 돼? 유명론은 아니고 실제로 설명해야지. 1 플러스 1이 2잖아요. 기호미가 안 되죠. 근데 기호미가 되려면 실제로 설명해야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3일체설이라든지 하체설. 하체 설명할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론은 이단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별로 이게 터부시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벨라논의 변증법적 방법을 이어봤지만, 방법론 쪽으로, 약간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아키나스는, 아벨라논의 변증법적 방법을 이어봤지만, 유명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유명론과 약간 비슷한, 그 철학적인 어떤 배경이 좀 비슷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뭘 받아들인 거죠? 예, 요거는, 개념 실제, 온건 실제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물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신의 진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적인 안에 이성 안에 뭐가 있죠? 신의 진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을 통해 신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없는 진리는 신의 진리를 뭘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신앙을 통해서 파악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성과 신앙이 대립됐지만 이 신앙과 이성은 서로 보조적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성을 통해서 신의 진리를 또 파악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신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이제 유명론을 버리고 뭐와 뭐를 결합시켰다? 온건 실제론하고 개념 실제를 결합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디귿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요. 이것도 못하네. 감각을 통하여 자연세계에 관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죠. 그래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아벨라논이 아니라 디귿에 대한 자료 B의 생각이니까 요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아키나스의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어저께까지는 저녁까지 뽑아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 전에 내가 지금 잘못 썼어. 내가 특이하게 잘못했는데 기은, 니은, 디귿, 리을은 메인은 틀려. 그래서 여기 리을로 된 부신이 있을 거예요. 미은으로 고치세요. 미은. 그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14세기 때 미은의 인식을 강조한 스콜라 철학자의 주장을 핵심 내용을 쓰시오. 요게 누구예요? 오콤의 주장 쓰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을 증명할 수 없고 신앙과 이성을 분리할 수 있다. 신의 존재는 신앙을 통해서 하고 인간의 이성은 개별적인 사실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과 철학이 이제 어떻게 돼요? 분리돼 나간 거야. 예. 신앙은 신의 존재를 연구하는 거고요. 철학은 뭐죠? 개별적인 사실을 탐구하는 데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콜라 철학이 오콤은 스콜라 철학이 왜 파괴자 아니냐? 했지만 오콤도 스콜라 철학자예요. 이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스콜라 철학을 종식시킨 사람이죠.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콤의 면도날이라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려면 우리가 면도할 것처럼 털을 다 없애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나 편견이나 이런 걸 다 없애고 그 자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그 오콤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나중에 자연과학 발달에 기반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보죠. 5번. 5번은 이제 유럽 통합과 관련된 거죠. 요번에 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안 나올 일은 없겠지만 한번 받으면요. 자, 1번은 이제 그 기출에 보면 그 조약의 명칭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데 요거 조약의 명칭도 기억을 해두세요. 파리 조약, 그 다음에 나는 뭐죠? 로마 조약, 그 다음에 2번은 합병 조약, 그 다음에 3번은 단일 유럽 유종서, 그 다음에 4번은 마스트리트 조약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어디에서 정리를 해놨냐면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 서양사 총론의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있고 그 외에 이제 없는 내용은 제가 이제 검색해갖고 또 책을 찾아봐갖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1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거기 유럽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 배경 있고 그 다음에 유럽 평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유럽 평의회는 그 제일 초반기 때 그 유럽 통합 그거예요. 지금도 그냥 있어요. 그냥 상징적 차원에서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유럽 경제 공동체 갖고 이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 경제학자 슈만과 외무장관 모네가 유럽의 통합에 진전이 없자 시험 가는 것부터 통합을 하자. 그래서 이제 문제 그 프랑스가 독일인데 프랑스는 철강이 많고 독일은 뭐가 많아요? 자르 지역에 석탄이 많죠. 그래서 서로 뭐냐면 공유하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공동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수물자가 관련된 거야. 이걸 잘 관리해야지 나중에 독재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뭐야? 통제를 할 수 있는 서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슈만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만들었고, 후에 이제 이탈리아가 베네루스 삼국이 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로마 조약의 결과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마련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로마 조약 내용,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간세 상호 폐지, 공동관세 설정, 지역 내 노동과 자본의 이동, 자유, 농업, 운수, 통상, 금융, 사회 등 강범위한 분야에서 공동정책 수립, 유럽 투자은행 설립, 이렇고요. 그 외에도 중간단체는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자유무역협 위치가 있어요. 이건 영국 중심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의 문제에 간섭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나름대로 또 만드는 있고요. 그다음 유럽 공동체가 이제 있다가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를 통합해서 만든 것이 EC예요. 그리고 EC에서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EU죠, 오늘날. 그래서 이 중간 단계로서 이제 뭘 제정했냐면 단일 유도법이 제정됐어요. 이것도 한번 좀 외워두세요. 1986년에 단일 유도법이 제정돼 갖고 이게 국가 규제 획일화를 추구했다. 이거 국가 규제 획일화가 뭐냐면 유럽은 원래 국가가 아니죠, EC는. 그러니까 EC를 일종의 국가로 보는 거야. 그래서 국가 안에서 획일화가 꼭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데 획일화는 뭐냐면 EC에서 정해놓은 걸 국가 단위로 뭐냐면 통제를 하는 거야, 원칙을. 그래서 앞에 언급한 이제 물품 서비스 노동력을 통제를 완화시켜서 그 기준을 완화 기준, 자유 노동의 기준, 노동이나 자본의 이동을 풀어주는 기준을 국가 단위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제, 규제 이런 게 아니라 EC를 국가 단위로 보고 거기에 EC에서 정한 원칙을 국가가 정한 것처럼 똑같이 다른 국가도 적용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품, 서비스, 노동력, 자본의 이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1992년 말까지 유럽 공동체에서 폐지하고, 그다음 국경 제지선이 사라지네. 이것도 못하네. 예. 자, 회원국들이 모든 시민이 유럽 공동체 여권을 소집하고요. 그다음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의료 혜택, 면허와 대학 학위 인증도 EC 국가에서 가능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국경선이 사라졌죠. 예.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1992년에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어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통화 정책이 뭐냐? 유로를 1999년까지 채택 규정하고 물가 시장을 통합을 추진했는데, 유럽의 모든 국가들 다 쓴 건 아니에요. 영국이라든지 덴마크, 스웨덴은 통합대대로 단일 통화를 자기들이 단일 통화를 사용했다. 파운드 그대로 유지하죠, 영국은.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거기에 이제 잠깐만, 여기. 가의 일시기 때 조약의 명칭을 내용 쓰시오. 이건 무슨 조약이냐면 파리 조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형성되고,
석탄과 철 생산의 조정과 배분을 관장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조약은 뭐죠? 나조약을 형성된 기구는 유럽 경제 공동체예요. 유럽 경제 공동체. 로마 조약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유로법. 아까 치면 단일 유로법. 그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넣어서 통화정책.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마 그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문제 나왔으니까. 근데 3, 4년 뒤에는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볼게요. 자, 보너스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갑오개혁 전에 했던 그 우리나라 자율적인 개혁 중에 하나인데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교정소라는 거예요. 교정소. 네. 그래서 교정청.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정청은 이제 그 가에 들어갈 거고, 교정청을 왜 설치하려고 했죠? 일본이 강압적 5개조 내전 개혁을 내세웠죠. 그걸 물리치고 우리가 한번 자주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일본의 주둔 명분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개혁 내용은 되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동학농민운동도 있었잖아요.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내용을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부정, 부패관리 처벌, 지방 간의 자기 관할 구역 내의 토지 매매 및 소유 금지, 각골 아전대 공정한 선발과 뇌물수수 금지 등등인데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어디냐면 예전에 금성교과서에 있었던 내용.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금성교과서나 이런 것들 근현대사 교과서 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여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많이 나오는 것보다 좀 자세하게 나와. 예.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공법과 관련된 거죠. 공법.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러면 공법과 관련된 이제 그 보충적을 좀 펴보시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9페이지 펴보세요. 자, 가정법안의 조세제도를 보면 이제 그 조세제 중에 크게 풍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걷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잖아요. 근데 토지의 등급을 상중하로 나눴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 대부분 그 당시 농지가 천박하기 때문에 상중하 중에 뭐죠? 하를 받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량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다폰손실법에서 해요. 그래서 추수기 때 간원이 직접 논밭을 보면서 수확량을 보고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는 다폰손실인데, 다폰손실도 이제 다폰손실의 주체에 따라서 간다편과 전주다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전주다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간다편으로 통합이 되고 그런 과정인데,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주관적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하나라의 토지제도에 받아서 공법을 난 게 있거든요, 하나라에.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토지 세금을 정량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실시된 것이 그 공법이에요. 예. 그래서 공법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나누죠. 강원형에 따라 또 9등급 나누고, 그래서 연분 9등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측정 방법도 바뀌어지죠. 측정 방법은 예전에는 농부의 손마디를 가지고 했어. 근데 이게 상당히 뭐예요?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 갖고 주척을 기반으로 해서 수동 이첩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척은 주나라 자예요. 이 주나라자는 왜 이렇게 만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세종시대 때 동시에 뭐가 있었죠? 아학정비가 있었죠. 아학정비. 기억나시죠? 아학은 뭐예요? 예전에 주나라 음악이야. 주나라 음악. 근데 주나라 음악을 지금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나라 연구를 해가지고 문헌을 조사해갖고 악을 이제 정비한다고 박연이 문헌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주나라 음악을 정비했어요. 그때 이제 기준음이 필요하잖아. 그 기준음을 이제 뭐냐면 항정율관이라고 하는데 그 항정율관의 기준음을 그 길이를 일종의 주축을 잡아. 일척을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들 몇 개를 동원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전부는 몇 등급 나누죠? 3등급에 6등급 나갔죠? 그래서 6등급에 잘 둬요. 1등급자부터 해서 6등급자까지 둔 거야. 그러면 1등급자와 6등급자 중에 이제 길이가 큰 거는 어디겠어요? 네? 길이가 큰 것은 6등급자죠. 길이가 작은 건 뭐야? 1등급자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불수록 자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자의 크기는 줄어드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것들을 이제 제공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구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류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 집전타폰 같은 경우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종시기 때 뭘 만들었죠? 추구기를 만들었죠? 추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객관적인 강우량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따라서 상상부터 하하까지 이제 연봉구등급을 정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완전하게 연봉구등 객관적으로 만들지 못해. 왜냐면 면 단위까지는, 면 이상은 그렇게 하지만, 되게 면 단위 이후부터는 또, 원래 답헌손실 폐지하는데, 답헌손실 또 다시 부활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긴 되는데, 그리고 이 연봉구등법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영정법 때. 대개본 6두나 4두도 격화되죠. 4두에서 6두, 그 영국이 정한다. 왜냐면, 영구고등법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임진왜란이나 병자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주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시민의 양반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등급을 떨어뜨린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연봉구등법은 나중에 영정법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전본육두법에서 자를 통해서 수동입주법이 양척독립법으로 바뀐 거는 언제 때요? 이거 영정법 때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호정 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사 통론에선 잘못 기록돼 있어. 마치 읽어보시면 영정법하고 그 다음에 수동입주법이 양척독립법으로 바뀐 게 마치 같이 인조 때 이렇게 된 걸로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팩트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호정 때예요. 각각 영조, 인조, 호정 때. 영정법은 인조 때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이 바뀐 거는 양측 바뀐 거는 호정 때예요. 그래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법을 만들었고, 공법도 이게 갑자기 실시된 게 아니라 40년 동안 점진적으로 실시했어. 양반들이 너무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변질도 있고, 그 대표적인 변질이 원래는 직접 답헌손실이 원래 폐지돼 있어요. 공법에는. 근데 실제로는 답헌손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공법 실시 이전에, 뭐가 나왔죠? 세종대왕께서 직접, 국민투표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 보면 이제 한경도 지역이나 평안도 지역은 다 반대야. 거의 90%. 근데 저 하삼도 지역은 뭐야? 90% 찬성이야. 근데 왜 초창기 때 그 표가 나왔냐면, 그게 결부제가 아니라, 뭐냐면 경무법을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부제는 뭐냐면 토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경무법은 뭘 오죠? 토지의 절대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까? 당연히. 하산도 지역은 좋지. 원래 하산도 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땅은 높잖아요. 근데 생산은 높죠. 그러다 보니까 경무법은 하면 토지 세금량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고. 근데 저 한경도 평안도는 인구는 적은데 토지 넓죠. 그러면 경무법을 실시하면 자기들 손해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조사해갖고 한 몇 년 뒤에 뭘로 바꾼 거예요? 경무에서 결부 다시 한원해갖고 실시한 거야. 예.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자를 읽고 답안 작성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에서 전지하기를 토지 결부의 개정 및 정포의 등급에 있는데, 자, 이 공법과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공법을 주도했던 기구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뭘 쓰시면 되냐면, 그 당시 이제 전제 상종서라고 쓰시면 돼요. 공법을 주도했던 기구. 그 다음에 본국은 고려 때 예법을 그대로 써서 토지의 3등급을 나누어 모서리 방면에 수를 쓰고 실제 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했습니다. 쭉 있고 있는데, 자, 이 시기 때의 정부의 진세 방법과 관련시켜서 한 조인에 쓰시오. 이때 징수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고려시대의 간직을 그대로 이어가고 한 게 답헌손실법이에요. 예, 가전법인 게 답헌손실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 간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년 농사용품을 따라 실제 수확량을 상정하고 손실액을 전세부가에 경감해주는 답헌손실표를 줄이려고 했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니은은 그 당시 이제 전품의 측정 방법의 내용을 두 줄이나 쓰시오. 그래서 전품을 토지의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살펴 6등급 나누고 공법 내용이죠. 전법을 바로 잡히게 되고 조세를 고르게 될 것입니다. 요때 실시한 측정 방법은 뭐예요?
수송이법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토지의 비용과 척박의조에 따라서 토지 측량의 주척을 기준으로 해서 결부를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면적을 산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생산량을 기준하는 거야. 예,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거. 염분을 9등분 나누고 10분 비율을 정해서 전시를 상상용하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6등분을 해갖고 했는데, 자, 이거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염분이 거의 무시되고 주로 하한량 기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정법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예전의 기준 관례들을 그냥 제도화시킨 거야. 왜 하한량을 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누구죠? 지주도이고 양반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세 내기 싫으니까 하한을 정해가지고 그냥 4도에서 6도만 걷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신분제사에서 이 법이 공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양반 지주는 신분상 이익이 간출돼 토지의 등급을 채택할 때 힘있는 지주와 땅은 비옥하더 대개 5, 6등급으로 매겨지고 힘없는 농민들은 매만한 땅에서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다, 매겨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안 나와있죠. 공법의 내용들 전반적으로 예전에 기출이 나왔으니까 좀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 자세히 된 건 7차 지도서, 예전에 국정지도서가 있어요. 그 내용에서 공법 상당히 자세히 나왔거든요. 시행 과정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죠. 7번. 자, 7번은 뭐냐면 1930년대에서 40년대 중국 관내에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관련 거예요. 이거 이제 이때 여기가 이제 머리가 빠개지죠. 수많은 단체들 또 외워야 돼. 근데 이제 요즘에 추세가 또 한 문제씩 이렇게 틱틱 나오니까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암기하기 편하게 제가 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기 20페이지. 예.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표는 내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전남에 그 역사교사 모임이 있어요. 거기 자료에서 빼왔거든요. 예. 근데 딱 보니까 좀 틀린 게 있더라고, 팩트가. 그래서 그 틀린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야, 추가해가지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딱 들어갈 때 이제 여러분들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그 좀 있으면 2주 뒤에 이제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 보시면, 내가 하루 전날에 이제 좀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거 안 하긴 좀 그렇고 하니까 책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를 보세요. 예. 한국 근현대사. 그래서 3, 40년대 그 중국 독립운동 단체 명칭 있죠. 그 다음에 해방공간 때 단체 명칭. 꼭 외워두세요. 여기에서 꼭 보면 2점씩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되게 이익을 봤던 게 2004년도인데, 제가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긴장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우황청 시험도 먹고, 수면 유도제 먹고, 목욕도 다 해보면 했지만, 안 돼. 차라리 해갖고 이제 2, 3시간 남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뭔가 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핑계 욕이야. 그래갖고, 보다가 조선 오용고를 딱 읽고 넘어갔는데, 이게 나와버린 거야. 2004년도에 2점 건졌어요. 예. 그래서 요게 왜 저희 효율적이냐면, 다른 데는 내용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면칭만 하면 돼. 그래서 달달 외웠고 반짝 외웠다가, 다음날 쓰고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2, 3점 버는 게 어디예요? 상당히 중요한 데죠. 그래서 단기간에,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순식간에 암기할 수 있는 거. 여기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까지 한번 여기만 쭉 보고 보세요. 당일날 보면 이제 시험장 가보면 그때 가서 뭐 보겠다고 하는데 답답해. 그래서 뭐 이미 게임 끝난 거고, 여기에서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거기 보면 이제 만주 계열 각자 보시고, 여기 사회주의 계열은 좀 봐야 되겠네. 예.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제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조국강복회 있는데, 동북항일연구원 조국강복회 좀 봐주세요. 예전에 근현대사 시험 때 요 부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있고, 요 관련된 부분 다음에 이제 문제 냈고, 자, 중국 간내로 들어가죠. 자, 중국 간내 보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있죠. 그래서 1935년에 통합된 단체가 있죠. 의열단 중심의 신한독립단, 조선혁명단, 한국독립단, 대한독립단 등 5개 단체가 통합된 조직이 나타났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민족혁명당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김구가 원래는 이제 임시정부에 있었는데 임시정부 기반 정당이 뭐예요? 한국독립당이죠. 근데 조성왕이 한국독립당 입고 갔어.
그래갖고 기반 정당 없으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국민당이야. 그래서 이제 그 김원봉이 민족혁명당 통합하고 김구의 한국국민당만 통합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라고 했거든. 근데 민족혁명당 제안을 거부했어. 이거는 김구가 뭐라고 했냐면 코미테름의 음모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우익을 죽이기 위한 음모다 생각해서 거부를 한 거야. 그래서 김구가 상당히 좀 뭐냐면 반공주의자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지멋대로 하니까 이제 도중에 나왔죠. 조성왕이나 지정청이. 그래서 조성왕이 나와가지고 재건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정청이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져. 다시. 그리고 나서 재창당해갖고 만든 것이 조선민족혁명당이야.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해갖고 또 거기에 조선혁명자 연맹이나 조선민족해방운동자 동맹, 여긴 안 나왔죠. 조선천민동맹 해갖고 네 개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연합 서클이 뭐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이에요. 연맹. 그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부대가 뭐예요? 조선의용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국민당은 뭐냐면 재건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을 또 통합해갖고 연합 서클을 만들었어. 이게 우익들이 만든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예요. 그래서 한국강복운동단체가 조선민족전선이 좀 뭐라고 할까? 색깔이 달라요. 이쪽은 우익 계열이고, 이쪽은 뭐예요? 좀 자익 계열이야. 무정부주의 계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당 입장 올 때는 장개석 입장 올 때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너네들 통합을 해라. 압력을 둔 거야. 그래서 이제 장개석을 돈을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국연합 진선 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복운동단체 3개 단체와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 4개 단체가 연합해서 7당 통일대회 가는데 이게 잘 안 됐어. 그 과정에서 김구가 총을 맞거든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총을 맞았는데 이게 이때 그 총이 어디 가냐면 심장 옆으로 그냥 지나갔어. 그래갖고 이제 김구가 총을 맞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 가갖고 이제 김구 살려달라니까 의사가 보니까 안 되겠다고,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내버려둬서 저쪽에 이제 그 뭐냐면 내버려뒀는데 그 김구가 아침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다 해갖고 그때서야 살린 거야.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예. 김구는 외놈한테 일본 놈한테 총 하나 안 맞았는데 자기 민족한테는 같이 맞아. 요때 한 번 맞고 나중에 또 한 번 맞고 죽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한국강복운동단체가 완전히 독립당 당한 게 한국독립당이죠. 통합한국독립당.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국강복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강복군을 만들고 독립당 만들어진다니까 김홍봉이 한국강복군을 가려고 했어. 자기 부대를 이끌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조선의용당에 자고 있는데 조선의용대의 그 70% 이상이 김홍봉을 버리고 도망쳐 나가요. 그래서 김홍봉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4분의 1 정도 병력을 이끌고 통합이 되죠.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의용대 한 4분의 3이 하북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로 가고,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에 있는 한국인 공산주의자가 힘을 합쳐서 하북조선천민연합회를 만들고, 그 단체가 조선독립동맹으로 다시 이름을 바뀌고요. 조선독립동맹이 산하부대가 뭐냐면 조선의용군이에요. 그러니까 의용대 의용군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팔려군하고 이제 같이 하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용군은 북한 인민군 편입되고 나중에 6.25 전쟁 때 그 동해안 쪽으로 내려온 부대들이 조선의용군 부대야.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다음 조선독립동맹은 뭐죠? 연합파죠. 연합파로 계승되고. 그래서 이제 40년대 들어오면 그 당시 이제 그 국내에 있는 건국동맹과 그 다음에 그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조선독립 통합론이 있었어. 근데 이제 막 통합을 하려다가 뭐가 일어난 거야? 1945년에 일제가 망했죠. 그래서 해산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표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요 관련된 자료 A와 자료 B의 사료는 어디에서 빼왔냐면 신부샘에서 빼왔어요. 신부샘 보니까 사료집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료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거기 이제 7번에 보면 그 자료 A와 관련된 것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민족혁명당이에요. 김홍봉이 조직한 단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김홍봉이 5개의 당을 만들었죠. 위열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대한독립당.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본동맹 하니까 본동맹 뭐가 나오겠어? 본동맹. 본동맹이니까 이제 요거는 조선독립동맹이야. 조선독립동맹. 예. 조선독립동맹.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있고 조선독립동맹 두 개 이제 동맹 명칭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쭉 보면 조선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의 보통선거 상균주의가 나오죠. 여기에서 단설나라. 그러니까 동맹이 나오니까 조선민족전선연맹과 독립동맹 두 가지가 있지만 상균주의를 내세웠던 거. 그 당시 이제 그 일제 패망하고 이제 나중에 강력 같은 걸 내세웠잖아요. 그 하나가 조선독립동맹이야. 예, 상균주의.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획과 니은의 단체의 명칭을 각각 써보. 아까 이제 기획은 뭘 쓰셔야 되겠어요? 기획은 민족혁명당, 니은은 조선독립동맹. 그다음 기획단체 결성은 목적 및 분열 이유도 쓰시오. 자, 목적은 자화합작하고 관련돼 있는데, 기존의 정당이나 단체에서의 사상과 이념을 총한 민족연합전선 형태의 조직을 갖추자.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코미테름이 그 반파쇼 연합을 구성했죠. 지정을 내니까, 김홍봉도 이제 물론 이제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 무정부주의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이제 했고, 그렇지만 민족혁명단에서 사회주의 색채가 너무 짙으니까, 그 의열단이 주도권자니까 이에 반발해갖고, 불만을 품은 한국독립과 조선혁명에서 민족혁명에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얘네들이 재건 한국독립당이나, 그다음 재건 조선혁명당, 그래서 조성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기획의 그 분열 이후 재조직된 먼먼연맹, 산하부대의 활동 내용을 한 줄씩 읽수. 자, 기획의 분열한 이후에 재조직한 단체가 뭐죠? 헷갈리신 것 같은데, 자주 헷갈려. 민족혁명당이 아니라 조선민족혁명당이야. 거기 앞에 조선을 붙여야 돼. 저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지,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안 외워요. 왜냐면 시험 볼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시험 지금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연맹의 부대는 산하부대가 뭐죠? 조선오용대죠. 조선오용대는 국민당이 지원하는데, 국민당이 지원을 받았지만, 이 부대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민당이 시다바니만 욕하면. 그러니까, 이 전투부대가 아니야. 지원부대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주로 이제 후방공작 활동한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갖고, 얘네들이 독립해갖고 하북지에 올라가서 직접 이제 자기가 전투를 해보겠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조선운영대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은 직접 전투부대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냐면 OSS 독수작전은 이제 하지 못했고 대부분 뭐예요? 보급이나 그 지원부대, 통역부대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활동이 좀 제한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쭉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단체 활동 내용.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조선오용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조선오용은 실제 이제 전투를 했던 부대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8려군과 연합전선에서 수많은 대장전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 부대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북한군에 들어가면서 6.25 전쟁 때 남진의 선봉부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짬밥이 또 그 부대 가보시면 이제 군대 가보시면 짬밥 되게 얘기하잖아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투를 많이 해봐야지 뭐예요. 싸운 능력도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보너스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문제 중에 을미개혁, 갑오개혁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갑오개혁부터 이제 을미개혁부터 이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을미개혁. 예. 21페이지 펴보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배경을 보면 이제 삼국 간섭은 일본 세력이 약화되니까 명성황후 칠렵파 중심에 정동군락부 중심으로 해서 제3차 김홍직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만히 있겠어 일본이? 아니죠.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다음에 정동군락부가 몰락하고 이때 친일적인 내각인 제4차 김홍직 내각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을미개혁은 그 4차 김홍직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 3차 김홍직 내각에서도 개혁을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통체적으로 이때도 을미개혁이긴 한데, 시도만 했지, 그냥 너무 작게 했기 때문에 그냥 못하고, 실제 이제 을미사변에서 한 을미개혁은 이제 4차 김홍직 내각에서 주도를 한 거죠. 보통 이제 을미개혁 하면 4차 김홍직 내각에 한정돼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군제를 개편했고, 단발령 공포했고, 그 다음에 종독법을 실시했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태양령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503년, 504년 이제 그 개국은 이제 그 태조 이성계부터 이제 쭉 내려왔던 504년 기점으로 해서 11월 17일 음력설에서 건양, 그러니까 건양이라는 의미가 뭐야? 양력을 세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력 바뀌면서 1월 1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야, 한 달인가? 5, 60일 동안 그냥 없어진 거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날이. 음력사에서 양력으로 넘어가면서. 자, 우편사가 설치되고, 그래서 소학교 교정이 공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가해 미추진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써보고, 이거는 뭐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예, 요거는 을미 사변과 관련된 거. 을미 사변의 이제 정책 배경은 상업간섭 일본 세력이 약화되고 명성황후가 칠렵파 세력과 이 무쇠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에 들어갈 사건. 명성황후 죽은 후에 이제 고종이 궁궐받고 도망가려는 시도가 두 번 있었어.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충생무 사건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정동고등학교 출신의 충생무 사건인데 도중에 발각이 돼요. 실패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아가파천이죠. 예. 그래서 충생무 사건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거 그 사건 명칭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요때 그러니까 나 시기 때 그러니까 A 사건 시기 때 일어났던 개혁 내용이에요. A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누가 정권을 장악했던 시죠? 제4차 김홍직 내각. 그래서 친일파 내각이죠. 이들 내각을 중심해갖고 했던 개혁 내용들, 그러니까 을미 개혁 내용을 쭉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 교육 입국 조사와 관련된 거예요. 예. 교육 입국 조사와 관련된, 교육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따로냈지만, 여기에서 물은 거는, 요때 2차 개혁 때의 지방조직과 중앙조직 개편 내용, 이거 쓰는 거거든요. 자,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21페이지 펴보세요. 자,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본격적인 간섭하면서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중앙조직이나 지방조직이나 일본의 본격적인 간섭 때문에, 되게 일본 색채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대군주 폐하 용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파라몬을 7부로 개편, 일본식 내각으로 개편하고요. 탁지부 산하의 세금 징수 간세사 징세를 지방에 설치하고, 징세 업무를 강화. 예전에 했지만 이제 지방 확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실 사유재단 운영 내장을 설치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전에 그 조선은 그 왕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이 같이 일치했어. 이걸 뭐라고 하죠? 군부 일체라고 하죠. 근데 제2차 가보개혁부터 이게 군부와 분리가 굴무 분리가 돼. 내장원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강무개혁 때는 되게 국가 재정 무시하고 왕실 재정 중심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요. 지방간제는 8도에서 23부. 이거는 23부도 뭐예요? 일본식 개편이죠. 예. 나중에 이제 강무개혁 때 13도 다시 하면 되죠. 도로. 자, 그 다음에 지방간 사법권을 뺐고 행정법을 갔는데 요게 주의할 건 모든 사법권을 뺏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1차 사법권을 갖고 있고 2차 사법권을 뺏는 거야.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일부만 이제 뺏는 거고 항해규칙제정 지우세요. 이건. 요거는 그 2차 가보개혁인지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을미개혁이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입국조서, 신교육 실시, 한성사범학교 설립 등등등 이런 것들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중앙조직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요? 우정부를 8부에서 7부를 개편하고, 그 다음 지방인조직은 8도에서 23부, 337군을 개편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일본 중심의 개혁을 했었던 건 국제적 배경이 뭐죠? 청일전쟁 일본이 거의 승리가 굳혀질 때야. 그래서 1차 개혁, 가보개혁은 일본이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간섭이 별로 더 했죠. 근데 이때부터는 박용월 중심의 본격적인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요번에 나온 이제 수행평가 내용 있죠? 그래서 최 교수님이 내신, 수행평가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요번에 뭐 나왔어요? 포트폴리오법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포트폴리오법이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냈는데, 뭘 이제 보시냐면, 제가 거기 보충자료에 요거 본 페이지 말고, 따로 뽑아오는 거 있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수행평가 평가책 내용 정리가 있어요. 보충 페이지. 이거 뽑아오시는 분 보시고, 아닌 분들은 그 밑에 보충 자료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행평가 평가책 내용이 뭐냐면 평가책을 진짜 이게 계급 같은 존재에서 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책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최 교수님이 들어올 때만 나와. 그래갖고 요번에도 한 번 들어왔으니까 이번 연도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2년마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이 성향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성향 이동에 따라서 항상 그 옆다리를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봐서 이제 수행평가 평가책 내용을 옆에 있는 것을 한번 한 단어 챕터를 딱 빼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손해방청 치고 한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읽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정리했고, 거기에 이제 역사과 수행평가의 특성은 뭐 교육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유형이 있어요. 여기가부터 중요해. 이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조사 연구 보고서법이 있고요. 그 내용 보면 그 다음에 조사 연구 발표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은 서로 연관돼 있어. 이런 것들은 조사 연구 보고서법하고 조사 연구 발표포 연결돼 있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면 이제 그 글쓰기법이 있어요. 네, 이 글쓰기법은 따로 제가 이제 다다음에 제가 같이 이제 글쓰기 수업 때 같이 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포트폴리오법 있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포트폴리오법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퀴즈와 게임 방법이 있는데 요건 제가 문제 안 냈어. 왜냐면 퀴즈와 게임 같은 교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애들도 있는데 맨날 이런 것들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만 하고 앉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저희 앞에 있는 이제 요번에 내는 거는 뭐냐면 조사 연구법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조사 연구 보고서법 이렇게 두 가지 유형 내고 포트폴리오법 같이 냈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하든 문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 문제와 이 내용을 좀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 왜? 저는 시험 안 보지만 여러분 시험 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돼.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불려주는 식으로 할게요. 설명은 제가 못 해드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1번과 관련된 내용은 그 앞부분에 이제 첫 부분에 있는 조사 연구 보고서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연구 발표법을 같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1단계는 이제 앞부분에 있는 조사 연구 보고서법,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조사 연구 발표법, 이걸 묶어서 얘기했고요. 자료 2는 이제 포트폴리오법에 있는 내용들 빼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이거 포트폴리오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문들은 평가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면 기획에 이용할 경우에 학습의 유용성 두 가지 쓰고, 그러니까 온라인 게시판이죠. 니은이 제시한 지도의 호용성을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 그래서 학습의 호용성은 게시판의 그룹별로 얼마나 가지가 진천되는지 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그룹의 구성원들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거나 질문의 응답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맞죠? 지금 우리 북성은 지금 모의고사 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안 만나도 이게 소통이 되잖아. 근데 소통이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명에서 또 씹어대는 소리도 하고 그런 소리는 하는데 부장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지도의 호용성. 자, 생각할 문제를 제시한다. 이 생각할 문제 왜 제시하냐? 자, 여기에서 이제 학생 개개인의 주장을 정리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사 연구 발표법으로 넘어가는데 모둠별 발표가 있어요. 그때 이제 모둠 발표에서 이제 볼 때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그래서 발표 주제는 각 모둠의 대표가 추첨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때 보고서 제출할 때 들어갈 내용 항목들이 이제 평가책에 있는데 뭐라고 했냐? 모둠원의 역할 부담, 발표 방법 및 사용 기자재, 발표 내용, 주제와 관련된 조사 내용, 참고 문헌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평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료평가지의 그 효과를 이제 보면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평가에 동료평가 점수화표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미음에 여기까지 했고, 체교사 2단계 모둠별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점 3가지 쓰시오. 요거는 이제 2단계는 아까 조사 연구 발표할 때 유의점이어서 평가책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모든 평승시, 이게 모둠이 아니다, 이게. 모둠이 아니라 모둠이에요. 예, 모둠. 예. 모든 평승시 소외당하는 학생 없도록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이 중요함을 주의시켜 이른바 무잉스차한 학생이 없고, 일부 학생들에게 그 과제를 전달하지 않도록 없애고, 학생이
학생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겠네요. 예, 학생이 없도록 하고 일부 학생들에게 과제가 전달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역사 사실 충실히 이해하도록 강조하여 발표 방법의 내용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된다. 뭐 등등인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요. 밑에 있는 거. 그래서 다 외우기가 힘드시면 한두 가지라도 꼭 외우고 들어가세요.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자료 2번의 유형에 해당하는 수행평가 평가 방식 명칭을 쓰죠. 이거 쉽죠? 응. 요번에 나오니까 포트폴리오법. 왜 이걸 냈냐면 요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예문을 그대로 따왔거든요. 이거 포트폴리오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측면의 장점.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 장점 쓰시면 돼요. 요번에 기출에 그대로 나온 거. 그 다음에 길러질 수 있는 거.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길러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평가책 그대로 있는데 관련자를 모으고 쳐다보면서 정리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평가 항목도 이것도 포트폴리오 평가 항목 자료 수집 능력, 조사 연구 능력, 성실력, 의사 표현력 있는데 외워두시면 되는데 요 포트폴리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내후년에 써먹기 위해서 낸 문제고 요거는 뭐만 외우시면 되냐면 1단계, 2단계 꼭 외워두세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글쓰기법 있거든요. 그 글쓰기법도 같이 외워두세요. 1, 2단계, 그 다음 글쓰기법.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다 끝났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9차 모의고사를 이제 했고요. 그 내일은 이제 그 문제풀이는 오전에 하고, 예전에 공지한 것처럼 이제 10차하고 11차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같이 마지막이니까 12, 13, 14인데 12도 이제 토요일 날, 13, 14는 일요일인데 제가 문제를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올리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올릴게요. 왜냐면 그 보너스 문제가 좀 추가되는 것도 있어요. 찌라시 정보를 바탕으로 좀 많이 좀 늘려고 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다행히 제가 그 목요일 날 수능 감독이 해야 되는데 수능부잖아요. 근데 교감 선생님 오지 말래 나보고. 그래서 난 뭐라고 오지 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목요일날 놀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그 금요일 올리니까 목요일날 그 찌라시 정보를 해갖고 좀 문제 만들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많이 만들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금요일 오후 정도 이렇게 다시 올릴게요. 예, 그때 이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